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법 연습 2 제10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과 함께 변제 부분, 채무의 소멸 중에서 변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계는 다음 주에 살펴보고요. 오늘은 변제 수령 권한과 그 다음에 변제 충당 그리고 변제자 대위에 관련된 내용들도 살펴보고요. 그리고 변제자 대위에 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수인 저당권자의 대위 문제와 같이 연결시켜서 공부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제 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수인 저당권자 대위와 변제자 대위 같은 경우에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들이 있죠. 그래서 그 차이점들이 어떤 건지, 공통점들이 어떤 건지 그런 부분들을 비교해 가면서 이해하면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변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변제에 관련돼서는 누가 변제할 수 있는가 하고 그 다음에 누가 변제를 수령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변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채무자가 변제할 수 있죠. 그런데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경우에도 변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 변제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그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라고 하는 것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제3자, 이건 이제 변제자 대위에서 나오는 말이죠. 이제 법정 대위할 때 나오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법정 대위와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는 변제할 정당이 있는 제3자와 같은 의미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럼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라고 하는 건 누군가? 그 다음에 이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제3자하고도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기억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는 자. 이제 강제집행, 채권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받게 될 수 있는 자. 뭐 담보권이 있다면 이미 집행도 가능하겠지만은 어쨌든 강제 집행을 받게 되는 자의 경우에는 이제 변제할 이익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보증인,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되죠. 여기서 담보권이 시행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강제 집행은 아니고 어쨌든 집행을 받게 되는 자, 그러니까 경매를 신청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대방들,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 그러니까 보증인의 경우에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고요.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에 대해서는 이미 경매를 신청할 수 있겠죠. 이렇게 집행을 받게 되는 자가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에게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자. 예를 들면 후순위권자가 그렇게 되죠. 이제 선순위권자의 저당권을 변제하지 않으면은 선순위 저당권이 실행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자식도 후수의 권리 저당권자 같은 경우도 그 저당권을 상실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저당권은 경매 절차에 의해서 소멸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후수인 저당권자도 저당권을 상실하면서 경매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저당권 같은 담보권 같은 권리를 상실하는 그런 자도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그 얘기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 변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 여기서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이해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채무자로부터 이제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당하게 되는 자 또는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은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후순위 저당권자 그런 자를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얘기하고요. 그 밖에 사실적인 이해관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그러니까 채무자의 승낙 없이 변제할 수 있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기억해 두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그러면은 누가 변제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누가 변제를 수령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변제 수령자죠. 자,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리인도 변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민법 총칙에서 대리권 공부할 때,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위임받은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변제 수령 권한까지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대리권 부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리인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직접 변제 수령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도 가능하고요. 근데 변제 수령 권한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매매 계약의 체결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면,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면은 그러면은 변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수령 보조자, 뭐 예를 들면 채권자가 지정한 뭐 계좌 명의로 이제 돈을 보내라 할 때 그 명의자가 수령 보조자에 해당하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채권자 대리, 이 사람들은 적법하게 이제 변제 수령 권한을 갖고 있는 자이고요. 변제 수령 권한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니더라도 채권의 준점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준점이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권의 준점이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채권자라고 믿게 할 만한 외관을 갖추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변제자가 그 변제 수령 권한이 있다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믿은 것에 대해서 선이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채권자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외관을 갖추었는가? 뭐 일반 사람이 채권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정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 판례에 나타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부 명령이 무효이지만은 전부 명령서가 날라왔어요. 근데 그 전부 명령이 무효인 경우에 이제 전부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패소한 경우에 전부 채권자가 이제 변제를 해버렸어요. 그런 경우에는 전부 명령이 무효이긴 하지만은 전부 채권자는 채권의 준점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전부 채권자에 대한 무효인 이제 전부 명령에 대한 전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채권의 준점이자에 대한 변제로 그 변제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의 준점이자, 이제 채권자라고 보일 수 있을 만한 외관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권의 준점이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고요. 또 한 가지 경우는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 같은 경우도 유효하게 됩니다. 영수증 소지자라고 하는 걸 때, 이때 영수증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영수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비록 상대방에게 변제 수령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자에 대한 변제는 유효합니다. 진정한 영수증이 아닌 허위의 영수증이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여부가 검토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허위의 영수증이라고 했을 때 일반 사람들이 그게 진정한 영수증인지 허위의 영수증인지 알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진정한 허위의 영수증을 진정한 영수증이라고 믿은 것에 대해서 변제했을 경우에는 채권의 준점유지에 대한 변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는데요.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다고 할 때 그때는 영수증 자체는 적법한 영수증이어야 됩니다. 그 진정한 영수증 자체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한 변제는 유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이때 이제 영수증을 소지한 사람이 변제 권한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변제가 무효가 되겠죠. 자, 일단은 누가 변제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 누가 변제를 수령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 두 부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변제에 있어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또는 변제할 정당이 있는 제3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요거 꼭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집행을 당할 수 있는 보증인,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와 같은 자 또는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상실할 수 있는 후순위 권리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제3자 또는 이해관계에 있는 변제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점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음으로는 변제 충당의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변제 충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제 충당의 순서는 먼저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서 충당이 이루어지는 합의 충당이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가 지정한 바가 있으면은 지정 충당이 되는 겁니다. 지정권자가 있는 자가 지정한 것에 대해서 충당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합의 충당도 없고 당사자가 누가 이제 지정할 것에 대한 지정도 없고 채무자가 지정하지도 않은 경우 지정권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은 채무자가 변제 지정권을 갖게 되는데 충당 지정권을 갖게 되는데요. 당사자가 이제 지정하지도 않은 경우, 채무자가 지정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법정 충당의 순서에 따라서 충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일단 먼저 이렇게 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충당이 이루어지는 것과 그 다음에 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이 이루어지는 것 사이에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A 채무가 있고 B 채무가 있고 C 채무가 있는데요. 이 채무들이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자, 채무가 있는데 첫 번째 거는 원본이 요만큼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원본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이자, 이만큼이 이자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이자,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비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비용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자, 이 변제충당의 순서라고 하는 합의충당과 지정충당과 법정충당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비용이면 비용이 1번 비용, 2번 비용, 3번 비용이 있다면은 이 1, 2, 3 비용 중에 어디에 충당될 것인가를 정할 때 이 방법에 의해서 충당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자도 1번 이자가 있고 2번 이자가 있고 3번 이자가 있을 때 어디에 충당될 것인가 할 때 합의, 지정, 법정 충당 이렇게 되는 거고요. 원본도 1번, 2번, 3번이 있을 경우에 1번 원본에 충당될 것인가 2번 원본에 충당될 것인가 라를 정할 때 변제 충당의 순서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이제 변제 충당의 방법을 이제 이런 비용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되는 것에 대해서 변제 수령자나 변제자가 변제 충당을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가 이 방법과 다른 변제 충당을 지정할 수 없고요. 다만 당사자가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명시적인 합의거나 묵시적인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원본에 먼저 충당되는 것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합의가 없다면은 지정이나 법정 충당, 지정 충당의 방법이 적용되지 않고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변제를 하게 되면은 1번, 2번, 3번 비용 중에 1, 2, 3번 중에 그 변제 충당의 순서에 따라서 충당이 이루어지고 만약에 비용 1, 2, 3이 다 변제가 된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자 1, 2, 3 중에서 어떤 것이 충당될 것인가를 결정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그 하나씩 충당이 이루어지고 만약에 이자가 다 충당이 이루어진다면은 그때 비로소 원본 1, 2, 3 중에 어디에 충당될 것인가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용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비용이자 원본의 순서대로 충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첫 번째 당사자가 원본에 먼저 충당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서 원본에 먼저 충당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당사자의 합의가 없었다면은 이제 지정 충당의 방법이 적용되잖아요. 근데 지정 충당의 방법에서 그러니까 이 비용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지정에 의해서 그 순서를 바꿀 수가 없게 됩니다. 지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변제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용이자 원본의 순서에 따라서 충당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자라고 하는 것은 지연 손해배상도 역시 이자와 똑같이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변제기가 넘어간 다음에 지연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도 이자랑 똑같이 취급되기 때문에 비용이자 원본의 순서할 때 그 이자 속에는 지연 손해배상도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돼요. 최근 판례니까 이제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경우가 어떤 경우냐? 예를 들면 채무자가 원본에 우선적으로 충당된다는 지정을 했습니다. 이런 지정 충당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묵시적인 합의가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당사자의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어서 먼저 원본에 충당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원본에 먼저 충당된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원본에 먼저 충당된다라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음을 원본에 먼저 충당된다는 점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도 기억해 둬야 되겠죠. 자, 합의 충당과 지정 충당과 법정 충당의 순서에 따라서 충당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법정 충당의 경우에는 첫 번째 당사자가 이제 변제기를 비교해서요. 변제기가 도래한 것과 변제기가 도래한 것이 있을 때는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것에 대해서 이제 충당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만약에 변제기가 모두 도래하였거나 모두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변제 이익에 따라서 변제 이익이 큰 채무에 먼저 충당이 되고요. 변제 이익이 다 동일할 경우에는 먼저 변제기에 도달할 것 그런 채무에 대해서 충당이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변제기 도달 순서도 다 똑같을 경우에는 그럼 채무액에 비례해서 변제 충당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변제의 이익은 두 번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제이가 도래한 것이 있을 때는 변제액이 도래한 것에 먼저 충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변제이가 도래한 것이 없을 때는 변제 이익이 있는 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변제이가 도래한 채무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변제 이익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근데 변제 이익에 따른 법정 충당, 어떤 경우가 변제 이익이 더 큰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둬야 될 텐데, 첫 번째, 자신의 채무와 보증채무, 그러니까 보증채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사람의 주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채무와 보증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채무가 변제 이익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채무에 대해서 이제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가 있겠죠. 그런데 보증인이 있는 채무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나 담보권이 없는 채무 사이에서는 변제 이익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담보권이 있다고 해서 채권자한테는 더 뭐 유리하거나 불리한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담보권이 있냐 없냐라고 해서 물상 보증인이 있냐 없냐라고 해서 변제 이익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죠. 다만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에 대해서 하나는 담보권을 설정해 주었고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담보권을 설정해 주었고, 다른 하나는 담보권을 설정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자, 담보권을 설정해준 채무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채무가 변제이익이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신이 직접 담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보증인이 있다거나 또는 그 물상 보증인이 담보를 제공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두 채무 사이에 변제 이익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변제 충당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그 변제 충당에 관련돼서 비용이자 원본에 대한 순서로서 충당되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요 네 가지 순서, 변제이가 도래한 것에 충당이 이루어지고, 변제액이 도래한 게 여러 개 있었을 경우에는 변제 이익이 이제 큰 것에 먼저 충당이 되고, 변제이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이제 또는 변제이가 도래한 채무가 이제 여러 개 있지만은 변제 이익이 똑같을 때에는, 그럴 때는 먼저 변제액에 도달하거나 먼저 도달한 그런 것을 변제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변제 충당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그것도 동일할 경우에는 이제 채무액에 비례해서 변제 충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들 사례 문제에 나오면은 해결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이제 사례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충당이 이루어지는지 잘 한번 연습을 미리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변제 충당에 관련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변제자 대위에 관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제자 대위에 관한 내용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당사자를 좀 정해놓고 하죠. 갑은 채권자입니다. 그 다음에 을은 채무자입니다. 그 다음에 병은 보증인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정은 물상 보증인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는 X라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채권자는 X라는 재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물상 보증인은 자신이 소유한 Y라는 물건에 대해서 물상 보증, 그러니까 이제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고요. 자, 이런 식의 관계들이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보증인이 변제를 한 경우를 상정을 하면 되겠네요. 자, 변제자 대위라고 하는 것은 구상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권리들을 대위 변제자가 취득하는 제도를 변제자 대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채권자가 갖고 있던 권리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채권자가 갖고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을에 대한 채권이 있겠죠. 그 다음에 X에 대한 저당권이 있겠죠. 그 다음에 3번은 뭐가 있을까요? 병에 대한 보증채권이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Y에 대한 저당권이 있겠죠. 이것이 지금 갑이 갖고 있는 네 가지의 권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을에 대한 채권, X에 대한 저당권, 병에 대한 보증채권, Y에 대한 저당권, 이 네 가지 권리가 있는데요. 자, 이런 네 가지 권리 중에서 만약에
이제 변제자가 변제를 했다면은, 채무자가 아닌 변제자가 변제를 했다면은 채권자가 갖고 있던 권리가 그대로 이제 변제자한테 이전이 됩니다. 뭐 여기서 이제 병이라는 보증인이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권자한테 변제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보증인은 채권자가 갖고 있던 권리, 근데 채권자가 갖고 있던 권리 중에서 자기에 대한 권리는 취득할 수가 없겠죠. 자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 채권자가 갖고 있던 권리를 보증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을에 대한 채권, 이거는 변제에 의해서, 대위 변제에 의해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있게 돼요. 그래서 그 을에 대한 채권을 오히려 병이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은 을에 대한 채권자가 되는 거죠. 이제 갑이 을에 대한 채권자였는데 채권자가 병으로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고 결국은 채권 양도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을에 대한 채권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갖고 있던 저당권, X에 대한 저당권도 보증인한테 이전이 됩니다. 그 다음 3번 보증채권에 대한 건, 자기에 대한 채권 같은 건 자기한테 이전할 수 없으니까 요건 빼고, 네 번째 Y에 대한 저당권도 병한테 이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물상 보증인과 보증인이 있을 경우에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인원수에 비례해서 대위할 액이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이 갑한테 1억 원을 변제했다. 그러면은 채권자가 갖고 있던 이제 그 병이 갖고 있던 금액 중에서 5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만 Y에 대한 저당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 병에 대한 권리는, X에 대한 권리는 구상권 1억 원을 전부에 대해서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그런데 다른 물상 보증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기 때문에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이거보다 절반인 5천만 원의 범위, 1억의 절반인 5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만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Y 저당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때도 자기가 1억 갚은 거 전부 다에 대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절반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을 변제자 대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변제자 대위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제 보증인이 변제하게 되면은 이제 보증인은 채무자한테, 주채무자한테 구상권을 갖게 되잖아요. 그 구상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변제자 대위가 성립되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제자 대위에 의해서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권리가 채무자한테 이전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병은 어떤 권리를 취득하냐면은 첫 번째 을에 대한 채권, 그 다음에 X에 대한 저당권, 그 다음 네 번째 Y에 대한 그 저당권을 취득하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또 어떤 것을 취득하냐면은 을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자, 병은 을에 대한 채권자이기도 하고요. 을에 대한 채권자이기도 하고 을에 대한 구상권자이기도 합니다. 구상권. 이 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 이제 갑이 갖고 있던 채권이 병한테 이전이 되잖아요. 그리고 병이 변제함으로써 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에 대해서 갖고 있던 채권, 구상채권, 이것도 역시 채권인데 그 두 가지 채권은 별도의 채권입니다. 물론 이 이제 그 변제자 대위에서 취득하는 을에 대한 채권은 구상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변제자 대위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것은 메인이 되는 것은 구상권이 되겠죠. 이 구상권이 메인이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이 구상권과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을 취득하는 것은 별개의 권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로 인해서 취득한 권리는 별개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둬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림에서만 본다면은 병은 변제함으로써 네 가지 권리를 취득하게 되죠. 요거는 1번, 2번, 4번, 그 다음에 요 권리까지 하면은 4개의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 요거를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둬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변제자 대위 같은 경우에는 법정 대위가 있고 임의 대위가 있습니다. 법정 대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여기 있듯이 변제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 그런 자는 이제 법정 대위를 하게 됩니다. 이거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 변제할 수도 있고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 변제하는 경우에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이제 변제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
또는 이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때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두 가지의 의미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는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당할 위기에 있는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후순위 저당권자. 이런 사람들이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 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렇게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제3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채권자의 권리를 당연히 대위하게 됩니다. 즉 채권자의 권리가 등기 없이도 당연히 변제자한테 이전이 됩니다. 그런데 임의 대위 같은 경우에는, 즉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 같은 경우에는 채권 양도의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서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어서 채권자가 갖고 있던 권리를 취득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 경우도 정당한 이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 거니까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은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죠.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 변제할 수도 있지만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 변제하게 되면은 그 변제는 유효한 변제가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변제자 대위도 일어나지 않죠. 근데 그 변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채권자의 권리가 변제자한테 이전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 대위를 하는 경우, 여기서 이제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던 채권액이 1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 경우에 이제 1억인 경우에 만약에 병이 갑한테 1억을 다 갚았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을에 대한 채권 1억짜리 채권 병한테 귀속이 되고 그 다음에 X에 대한 저당권도 병한테 귀속이 되고 그 다음에 Y에 대한 저당권도 이제 병과 을이 둘 다 물상보증이니까 2분의 1 범위 내에서 병한테 귀속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1억을 이제 병이 1억을 갚은 것이 아니라 5천만 원만을 갚았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던 권리가 절반만 병한테 귀속이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예를 들면은 X에 대한 저당권이라고 한다면은 갑과 병이 X에 대한 저당권을 공유하게 돼요. 그런데 공유하게 되지만은 그렇다고 공유하기 때문에 갑과 병이 동등한 공동 담보권자냐 저당권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갑이 더 우선해요. 같은 공동 저당권자지만은 갑이 더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X에 대해서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비록 갑과 병이 공동 저당권자지만은 갑이 다 받고 못 받은 것이 남은 것이 있을 때 그때 병이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일부 대위에 관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대위자 사이의 관계가 문제될 수가 있겠죠. 이 대위자 사이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조문을 보고서 여러분들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위자 사이의 관계에 관련돼서는 이제 1호, 2호, 3호, 4호의 규정이 있죠. 자, 제1호 같은 경우에는 보증인과 제3취득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보증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X 물건에 대해서 여기서 갑을 병정 무라고 한번 합시다. 무란 사람이 있고 무란 사람은 제3취득자입니다. 제3취득자이고요. 만약에 병이 변제를 해서 X에 대해서 이제 갑이 갖고 있는 저당권을 행사할 때 무라는 제3취득자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병이 X에 대해서 저당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저당권은 취득하지만은 무에 대해서 자기가 저당권자, 변제자 대위에 의해서 X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했다라는 점을 무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위에 부기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위에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제3취득자에게 자신이 변제자 대위에 의해서 X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했다라고 하는 점을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자, 이 경우에 제3취득자인 무가 이제 채무자인 을을 대비해서 갑에게 변제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갑이 병과 정에 대해서 갖고 있던 보증채권과 그 다음에 을에 대한 채권 또는 정에 대한 이제 저당권, Y에 대한 저당권이죠. 그 다음에 을에 대한 채권 같은 권리들을 무가 취득할 때 병에 대한 보증채권을 대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보증인에 대해서는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취득자 중 1위는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3취득자에 대해서 채권자를 대위합니다. 만약에 제3취득자가 여러 명 있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뭐 이제 각 금액이 뭐 3천만 원, 3천만 원, 뭐 6천만 원 이럴 경우에는 1대 1대 2의 비율로 그 비율로 만약에 한 사람의 3천만 원짜리 이제 재산의 가액이 있는 사람이 변제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전체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요 무일이라고 하고요. 이 사람을 무이 그다음에 이 사람을 무3이라고 얘기하면요. 무1은 무2에 대해서는 4분의 1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자기가 변제한 돈의 4분의 1 그 다음에 무3에 대해서는 자기가 변제한 돈의 1대 1대이니까 4분의 2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 이건 물상보증인이 되겠죠. 자, 물상보증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제3호와 같은 걸 취급하게 됩니다. 즉 여기서는 정의 한 명밖에 없지만은 예를 들면은 정1, 정2, 정3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 각각의 이제 뭐 y1, y2, y3에 대해서 담보로 제공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 요게 없다면은 보증인이 없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할게요. 보증인이 없다면은 요 Y1, Y2, Y3의 가액에 비례해서 채권자를 대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 금액이 뭐 아까 말한 것처럼 3천만 원, 3천만 원, 6천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정1이라는 사람은 정2와 정3에 대해서 Y2, Y3에 대한 부동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2분의 1 범위 내에서 자기가 변제한 돈에 이제 예를 들면 뭐 6천만 원을 변제했다. 채무액이 6천만 원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6천만 원에 대해서 4분의 1, 4분의 2를 부담한 4분의 2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그걸 부담하는데 그만큼만 이제 Y2와 Y3에 대해서 대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인데요. 자기의 이제 재산을 타인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이 있을 경우에는 즉 이 경우에 보증인과 갑과 정이 있을 경우에는 일단 인원수로 나눠서 이제 1억을 변제했으면은 5천만 원, 병은 5천만 원에 대해서 정은 5천만 원에 대해서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이 변제했다면은 정은 병에 대해서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보증채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만약에 병이 변제했다면은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Y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이 한 사람이 아니라 정1, 정2, 정3이었다면은 일단 사람이 4명이잖아요. 4명이니까 4분의 1 범위 내에서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범위 내에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상보증인끼리는 물상보증인의 부담분을 다 모아서 여기에 대해서 비율별로 목적물의 Y2, Y1, Y2, Y3에 대한 그 목적물의 가액의 비율에 의해서 정1, 정2, 정3이 분담해야 하는 부분을 정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5호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했으니까 제3취득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3취득자가 있을 때 그 제3취득자에게 변제자 대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위의 부기등기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변제자 대위에 관련된 순위 1, 2, 3번인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대위 변제자 사이의 관계인데요. 첫 번째, 제3취득자는 물상보증인이나 보증인에 대해서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서 제3취득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3취득자라고 하는 것은 저당 목적물에 대해서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제3취득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목적물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을 얘기하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저당권에 가면은 저당권에 있어서 제3취득자 같은 경우에는 피담보 근저당권에 있어서 피담보 채권에 의해 이제 최고액을 담보하는 거,
그것만 변제하게 되면은 바로 그리고 또 이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당권이라고 한다면 이자 같은 경우에는 1년분의 이자에 대해서만 변제를 하고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때 제3취득자라고 하는 것은 저당 목적물에 대해서 소유권이나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요 사람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당 목적물의 후순위 저당권자 같은 경우에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제3취득자 같은 경우에는 후순위 저당권자 같은 경우에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3취득자에 대해서는 저당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제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제3취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순위 저당권자 같은 경우에는 제3취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후순위 저당권자에 대해서는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X에 대해서 후순위 저당권자 A라는 사람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럼 이제 이 X에 대해서는 갑이 1순위 저당권자, 그 다음에 A가 2순위 저당권자가 되겠죠. 자, 이랬을 때 병이 변제를 했을 경우에 병은 갑이 X에 대해서 갖고 있던 저당권을 취득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병이 1순위가 되고 A가 2순위가 되는데, 그때 A가 변제한 다음에 저당권을 취득하더라도, 변제한 다음에 저당권을 취득하더라도 병은 A에 대해서 이제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A라는 사람은 제3취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3취득자에 대해서만 대위의 부기등기를 해야지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제3취득자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은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변제한 이제 2순위 저당권자인 A에 대해서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증인이나 내가 지금 이걸 두 번째를 설명을 했었구나. 자,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내가 지금 두 번째를 설명했는데요. 첫 번째 경우와 또 설명을 하면은 제2순위 저당권자 같은 경우에는 제3취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3취득자는 변제를 하더라도 보증인에 대해서 또는 물상 보증인에 대해서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A와 같은 후순위 저당권자 같은 경우에는 제3취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A가 변제를 하더라도 보증인에 대한 보증채권 또는 물상 보증인에 대한 저당권을 대위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 A라는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A가 변제하면은 채권자를, 보증인과 물상 보증인에 대해서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고, 그리고 보증인과 물상 보증인이 변제하는 경우에는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은 저당 목적물의 제3취득자에 대해서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없지만, A라고 하는 후순위 저당권자, 2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A에 대해서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이제 제3취득자가 두 번 나오죠. 제3취득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위의 부기등기가 없더라도 보증인과 물상 보증인이 변제를 하였다면은 후순위 저당권자한테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내용, 이제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고, 보증인과 물상 보증인에 대해서, 그리고 보증인과 물상 보증인이 변제한 경우에도 대위의 부기등기 없더라도 후순위 저당권자한테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두 가지 설명을 했고요. 물상 보증인도 채권자를 대위하기 위해서는 대위의 부기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법에서는 보증인이 채권자를 대위하기 1호에서 보증인이 제3취득자에게 이제 대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위의 부기등기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물상 보증인도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물상 보증인도 변제를 했을 경우에 제3취득자한테 이제 변제자 대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위의 부기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요거는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강조해 설명한 건데요.
보증인이 변제를 한 후에 대위 부기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제3취득자에게는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없다. 지금 설명을 했었죠. 제3취득자에게 변제자 대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위의 부기 등기를 해야지만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얘기는 처음에 대위의 부기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증인이 변제를 한 다음에 제3취득자가 이제 목적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상태에서, 즉 제3취득자가 뭐 예를 들면 부동산의 저당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뭐 그런 상태에서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보증인이 변제를 한 경우에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원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걸 알고 그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증인이 이제 변제자 대위를 하지 않더라도 보증인이 대위 변제를 하기 전에 이제 이미 뭐 저당권이라든지 그런 걸 저당된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그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있고, 여기서는 이제 설명을 좀 바꿔서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변제한 다음에 채권자가 이제 변제자가 대위의 부기 등기를 하기 전에 목적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제3취득자라고 하는 것은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을 얘기하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대위의 부기 등기를 하지 않으면은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없는데, 이제 제3취득자가 목적물에 대해서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이미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이제 전세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변제를 했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대위의 부기 등기 없이도 그 변제한 경우에는 대위의 부기 등기가 없이도 이제 제3취득자에 대해서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요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X, 이제 을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고 X에 대해서 이제 저당권을 갖고 있어요. 여기다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런데 병이 이제 보증인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나중에 보증인이 변제를 하게 되면은 보증인은 X에 대한 채권자의 저당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병이 변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이란 사람이 X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병은 정에 대해서 변제자 대위를 주장하지 못해요. 대위의 부기 등기를 해야지만 정에게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얘는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제3취득자잖아요. 제3취득자인데 제3취득자에게 이제 변제자 대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위의 부기 등기를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병이 변제하기 전에 변제 이전이라면 갑이 X에 대해서 저당권을 갖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부동산을 정이 취득을 했어요. 그럼 이 정이라는 사람은 X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걸, 갑의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걸 알고 X 부동산을 취득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에 대해서는 병이 변제한 경우에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있는데 대위의 부기 등기가 없더라도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얘는 저당권이 부담이 있는 걸 알고 취득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만약에 병이 변제한 다음에 정이 X의 부동산을 취득했다면은 피담보 채무가 변제되었기 때문에 저당권이 소멸했다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X를 이제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위의 부기 등기를 하지 않으면은 정이 X를 취득했을 경우에 제3취득자에게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꼭 기억해 둬야 되겠죠. 그래서 변제를 하기 전에 이미 제3취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변제한 다음에 변제자 대위를 주장하는데 그러한 제3취득자에 대해서는 대위의 부기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있게 되고요. 이제 변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위의 부기 등기를 하기 전에 X에 대해서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해서는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확실히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변제자 대위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담보를 상실한 경우,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채권자의 고의 과실로 이제 담보가 소멸한 경우, 예를 들면은 이제 병이 변제하기 전에 갑이 X에 대한 저당권을 말소시켰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병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변제를 하면은 갑이 X에 대해서 갖고 있던 저당권에 대해서 변제자 대위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겠죠. 근데 갑이 고의에 의해서 저당권을 소멸시킴으로 인해서 더 이상 변제자 대위를 할 수 없게 되잖아요.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병의 보증 책임이 이제 면제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같이 이제 여러분들 기억해 두어야 하겠죠. 자, 485조인가요, 이 조문이? 네, 485조 확인 한번 해볼게요. 네, 485조가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변제자 대위에 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변제자 대위에 관한 설명은 공동저당에 대한 설명과 여러분들 같이 연결시켜서 이해하면 좋습니다. 자, 공동저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죠. 갑이 채권자이고요. 그 다음에 을이 채무자이고 병이 물상보증인이고 여기에 대해서 을의 X 부동산과 그 다음에 병의 Y 부동산이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가 있겠죠. 이 둘 다 X와 Y가 다 을의 소유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X는 채무자의 소유, Y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가 있겠죠. 자, 일단 먼저 둘 다 채무자 소유인 경우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런 경우에 둘 다 채무자 소유인 경우에는 동시 배당할 때는 대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동시 배당인 경우에는 각각의 목적물의 가액에 비례해서 채권자가 이제 배당을 받아가니까 여기서 만약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을 때 후순위 저당권자를 A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후순위 저당권자를 B라고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2순위 저당권자고 그 다음에 요 B도 2순위 저당권자이고요. 그러면 1순위 저당권자는 갑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갑은 X와 Y에서 가액에 비례해서 배당을 받아가기 때문에 후순위 저당권자인 A와 B는 남은 금액에서 배당을 받아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요. 다만 20배당의 경우에 만약에 갑이 X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실행하게 되면은 갑은 X에 대해서 전액 만족을 얻을 수 있지만은 그렇다면은 A는 동시에 배당되었다면은 조금이라도 남는 게 있어서 배당을 받았을 텐데 갑이 X에 먼저 배당을 신청하는 바람에 배당 요구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갑이 X에서 채권 전체 X의 가액에서 전체 만족을 얻었기 때문에 A가 배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갑은 동시에 배당이 되었다면은 X로부터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갑이 Y에 대해서 갖고 있던 저당권을 대위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A가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라고 A가 할 수 있는 대위를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때 A가 결과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X가 1억이고요. 그 다음에 Y가 1억, 목적물의 가치가 1억이에요. 그 다음에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던 채권액이 1억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X와 Y가 동시에 배당이 이루어진다면은 X에 대해서는 갑이 5천만 원을 배당을 받고 Y에 대해서도 5천만 원 배당을 받겠죠. 그럼 남는 가치에 대해서 A가 배당을 받고 B가 배당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갑이 X에 대해서 먼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은 갑은 X에서 1억을 다 먼저 배당을 받겠죠. 이 X의 목적물의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1억을 다 배당받았다고 한다면은 갑은 이제 A는 갑이 5천만 원을 배당받을 때보다 1억을 배당받을 때 더 배당받는 금액이 줄어들거나 없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동시에 배당되었다면은 A가 X로부터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갑이 Y에 대해서 갖고 있던 저당권을 대위하게 됩니다. 저당권을 대위한다는 뜻은 갑이 Y에 대해서 갖고 있던 저당권을 A가 취득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게 이제 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의 문제예요. 자, 이렇게 이제 A가 채권자가 갖고 있던 공동저당권자가 다른 공동저당물에 대해서 갖고 있던 이제 저당권을
대위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변제자 대위와 공동저당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를 비교를 하게 되면요. 첫 번째는 등기 없이도 저당권을 A가 취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변제자 대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을병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을의 X 재산이 저당권을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보증인이, 병이 이제 보증인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보증인이 변제하는 경우에 보증인이 이제 을에 대해서 갖고 있던 이 X에 대해서 X에 대해서 갖고 있던 저당권을 보증인이 변제자 대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갑이 X에 대해서 갖고 있던 저당권을 병이 취득함과 동시에 병은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던 채권까지 취득을 하게 되죠. 변제자 대위 같은 경우에는 담보권 이외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갖고 있던 모든 권리가 병한테 귀속이 됩니다. 자, 그런데 공동저당이 있어서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의 경우에는 A가 취득하는 것은 갑이 Y에 대해서 갖고 있던 저당권만을 취득해요. 채권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는 변제자 대위에서는 병이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던 채권과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갖고 있던 저당권을 모두 병이 취득하게 되는데, 공동저당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에서는 A는 갑이 Y에 대해서 갖고 있던 저당권만을 취득합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자, 이제 변제자 대위 같은 경우는 채권자를 대위하는데 그 채권자의 저당권뿐만 아니라 피담보 채권을 모두 다 취득하게 되는데, 공동저당권에서는 저당권만을 취득한다. 동시에 배당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공동저당권자가 다른 공동저당물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공동저당권자가 갖고 있던 저당권만을 취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차이점이 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나 또는 변제자 대위에 있어서 이제 변제자나 이 사람들은 모두 채권자가 갖고 있던 권리를 취득하는데, 그 채권자가 갖고 있던 권리는 등기 없이도 당연히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채권자가 Y에 대한 저당권, 이제 A가 Y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을 했는데 갑이 Y에 대한 저당권을 말소하거나 또는 갑이 X에 대한 저당권을 말소하게 되면은, 이거는 병이 저당권을 갖고 있는데 저당권이 아닌 사람이 저당권을 말소한 결과가 되니까 이때 병은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대위할 저당권이 말소되어서 공동저당 후순위 저당권자와 대위 변제자가 모두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 회복 등기를, 그러니까 불법으로 말소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좀 집어넣는 게 좋겠네요. 불법 말소되면 당연히 불법 말소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는 지금 갑이 말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대위 변제자와 후순위 저당권자가 이제 자기가 대위할 저당 목적물에 대한 저당권의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공동저당 후순위 저당권자에 대한 대위의 내용이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주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다시 위에 있는 걸 설명을 할게요. 자, 이 경우는 지금 모두 다 이제 아까 설명했을 때 요 X와 Y가 둘 다 이제 을의 소유인 경우를 설명을 한 건데요. 자, 그런데 요 X는 을의 소유이고 그 다음에 Y는 물상 보증인인 병의 소유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을만이 채무자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변제자 대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공동저당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아예. 자, 먼저 을과 병의 이제 을의 X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병의 Y 부동산이 공동담보로 제공됐을 때 동시에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연히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서 먼저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가액에 비례해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배당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시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만약에 을에 대한 것을 X에 대해서 먼저 경매를 신청하거나 병의 Y에 대해서 먼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물상 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의 저당권이 먼저 실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저당권이 먼저 실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즉 여기서는 X에 대해서 먼저 실행되는 경우와 Y에 대해서 먼저 실행되는 경우가 있겠죠. 두 번째로 먼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이 먼저 실행되는 경우에는 여기서는 대위의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비록 A라는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더라도 어차피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먼저 변제 충당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A는 물상 보증인을 대위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 소유와 물상 보증인 소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채무자 소유의 후순위 저당권자인 A는 물상 보증인에 대해서 대위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 물상 보증인과 그 다음에 채무자 소유의 후순위 저당권자 중에 누구를 더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만약에 이제 X, Y 둘 다 채무자 소유라고 한다면은 A는 채권자를 대위해서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에 의해서 Y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하지만, X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고 Y는 물상 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는 X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비록 X에 대해서 먼저 경매가 실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합니다. 병에 대해서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X가 먼저 실행된 경우에는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의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Y에 대해서 먼저 경매가 일어났을 경우에도 그 경우에도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다만 여기서 만약에 Y가 먼저 경매가 신청이 되어서 결국은 갑이 배당을 받아간다는 얘기는 물상 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게 되는 거죠. Y에 대해서 경매에 대해서 환가가 돼가지고 그 환가된 금액에서 채권자가 돈을 받아가게 되면, 배당을 받아가게 되면 그 자체로서 병이 변제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병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였고 병이 변제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병은 변제자 대위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던 채권과 X에 대해서 갖고 있던 저당권을 이제 갑의 권리를 병이 취득하게 돼요. 변제자 대위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을에 대한 채권, 을에 대한 채권과 X에 대한 저당권, 이거를 병이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Y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인 B는 이 Y 부동산이 먼저 경매가 실행되는 바람에 B의 저당권이 소멸하겠죠. 거기서 물론 다 채무의 만족을 얻었으면 상관없겠지만은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만약에 변제를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저당권이 사라지긴 하지만은 요 병이 Y를 상실하는 대신에 취득했던 을에 대한 채권 플러스 저당권, 이것에 대해서 이제 물상 대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권리에 대해서 물상 대위를 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상 보증인이 변제자 대위를 하게 되고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 보증인이 취득한 권리에 대해서 물상 대위를 하게 됩니다.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아까 이제 여기 설명이 하나 빠졌었는데요. 만약에 이제 그 병이 X에 대해서 변제자 대위를 했고, 그리고 B가 물상 대위를 하려고 했는데 갑이 이 X에 대한 저당권을 불법적으로 말소시켰다. 지금 갑은 더 이상 저당권자가 아니니까 불법적으로 말소시켰다라고 한다면은 병은 자신이 저당권자임을 이유로 변제자 대위에서 저당권을 취득했으니까 저당권자임을 이유로 해서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순위 저당권자인 B는 병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서 그 말소 회복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물상 보증인이 변제자 대위를 하는 경우 물상 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 보증인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해서 병이 X에 대해서 갖는 말소 회복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내용들 여러분들 이제 물권법 공부할 때 한번 설명을 했었죠. 여러분들 물권법 공부할 때 책에서 한번 읽었던 내용들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변제자 대위가 한 번 더 나오죠. 한 명 이제 공동 저당 중에서 하나는 채무자 소유인 경우, 하나는 물상 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는 변제자 대위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변제자 대위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모두 다 채무자 소유인 경우에는 20회당의 경우에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의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위의 문제가 두 번 발생하기 때문에
변제자 대위와 같이 엮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설명을 할 게 남았는데요. 자, 공동저당 같은 경우에 이시배당 같은 경우에는 요 이시배당의 경우에 둘 다 채무자 소유인 경우에, 그러니까 공동저당 목적물이 다 채무자 소유인 경우에 그때 이시배당을 하게 되면은 368조 제2항에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의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 대위의 문제가 발생을 할 때도 제3취득자에 대해서 후순위 저당권자에 대한 대위를 주장할 수 있냐 없냐,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기 전에도 대위를 주장할 수 있냐 없냐라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당연히 대위의 부기등기가 없으면은 제3자한테 변제자 대위 같은 경우 대항하지 못하는데, 공동저당 같은 경우에는 대항할 수 있냐 없냐라는 거 하는 점이 좀 논란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뭐냐면은, 만약에 대위할 저당권이, 즉 이제 이 후순위 저당권자, 요거는 다시 한번 돌아가서 후순위 저당권자 요거에 다 이제 그 의뢰 소유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뢰 소유인 경우에 자, 이때 의뢰 소유인 경우에 만약에 이제 그 갑이 Y에 대해서 또는 갑이 X에 대해서 Y에 대해서 먼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A는 갑이 Y에 대해서 갖고 있던 저당권을 대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 뭐 이제 갑을 이제 병이라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병이란 사람이 Y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면 이게 제3취득자가 되겠죠. 제3취득자에 대해서 A가 공동저당의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를 주장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당연히 이제 변제자 대위에 있어서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은 제3취득자에게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과 비슷한 차원에서 공동저당의 후순위 저당권자도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은 제3취득자에게 변제자 대위, 공동저당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를 주장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확실한 거 한 가지는 만약에 갑이 Y에 대한 저당권을 말소한 상태에서 병이 Y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A가 제3취득자에 대해서 공동저당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판결은 하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말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병이 Y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병에 대해서 A가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를 주장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긍정적으로 보이지만은 판례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한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자, 공동저당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 같은 경우에는 대위의 부기등기가 없이 대위와 저당권이 말소된 상태에서 만약에 제3취득자가 Y에 대한 권리를 취득했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A는 이제 갑과 을을 상대로 해서 자기가 Y에 대해서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었는데 그걸 취득하지 못했다는 걸 이유로 해서 불법행위했다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 한 부분, 판례가 나와 있는 요 부분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해 주면 됩니다. A가 제3취득자에 대해서 이제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는 갑이 Y에 대한 저당권을 말소시킨 상태에서, 당연히 이제 A는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근데 말소 회복 등기를 하기 전에 병이 Y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라고 한다면은 A는 병에게 더 이상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자, 변제자 대위를 하면서 공동저당에 관한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내용들이 상당히 어렵죠. 지금 내가 빠르게 설명했지만은 여러분들 한번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공동저당의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 문제와 그 다음에 변제자 대위에서의 그 대위 문제, 이 문제를 잘 결합시켜서 한 번에 정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 문제가 나왔을 때 헷갈리지 않을 수 있겠죠. 이건 변제자 대위나 공동저당의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는 늘 헷갈리는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참에 잘 정리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변제자 대위 문제, 그리고 변제 충당, 그 다음에 변제 수령 권한, 변제자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출석 시험 잘 치르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